안녕하세요, 권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CPU 스케줄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체제에서 이 CPU 스케줄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PU 스케줄링은 운영체제, 즉 커널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스레드에게 CPU 자원을 배분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프로세스가 되었든 스레드가 되었든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CPU 자원을 이용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 커널은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와 스레드에게 CPU를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CPU 스케줄링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CPU 스케줄링을 연산하는 절차를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운영체제마다 각기 다른 이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전통적인 대표적인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표적인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는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또 짧게 언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커널단에서 이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주는 그 일부분을 CPU 스케줄러라고 부릅니다. CPU 스케줄러는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결정해주고 이걸 실질적으로 수행해주는 커널의 일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참고로 제가 방금 전에 프로세스와 스레드 모두 CPU 자원을 필요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따라서 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스레드도 CPU 스케줄링의 대상입니다.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스레드도 CPU의 할당을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프로세스도 CPU의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실행에 문맥이 있다면 모두 스케줄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때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실행에 문맥이 있다면 모두 스케줄링의 대상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와 스레드가 스케줄링 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만 매번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스케줄링한다,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스케줄링한다 라고 표현하면 좀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앞으로는 편의상 이 프로세스를 스케줄링한다 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케줄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이 운영체제는 어떤 자원을 할당받아서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는 더 빨리, 더 자주 해당 자원을 할당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부여한 그 우선순위는 PCB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 스케줄링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는 CPU를 더 빨리, 더 많이 할당받을 수가 있고요. 일부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부 우선순위를 직접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눅스라든지 맥OS 운영체제에서는 이렇게 PS 명령으로 이 우선순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PRI, 요거는 Priority의 뜻이고요. NI는 Nice라고 하는 값입니다. 이 Nice 값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설정 가능한 우선순위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는 일반적으로 -20에서 19까지 정도가 되고요. 이 값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Priority 값은 이 Nice 값을 기반으로 연산되는 실제 우선순위 값에 해당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값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우선순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프라이오리티 항목을 통해서 이 우선순위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레드 수, 문맥 교환의 발생 횟수 등등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CPU 활용률이라고 하는 용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PU 활용률은 전체 CPU 가동 시간 중에서 실제로 가동되는 시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CPU는 매번 항상 100%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프로세스의 대기 상태에 대해서 배우셨죠? 프로세스가 실행되다가 대기 상태로 접어들거나 모종의 이유로 CPU를 활용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CPU는 유휴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체 CPU 실행 시간 중에서 유휴 상태가 길어질 경우에는 실제로 구동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CPU 활용률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 CPU를 알차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CPU 활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높은 CPU 활용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운영체제의 CPU 스케줄러의 주된 목표는 이 CPU 활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운영체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 CPU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운영체제가 CPU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입출력이 많은 프로세스를 먼저 우선순위를 높여서 스케줄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출력 작업이 많은 프로세스를 우선적으로 실행하면 CPU 활용률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는 CPU를 사용하는 작업과 입출력 작업을 사용하는 작업이 보통 반복됩니다. 프로세스가 CPU를 이용하는 작업을 CPU 버스트라고 부르고요.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는 작업을 입출력 버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입출력 작업이 주로 많은 프로세스를 입출력 집중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보통 디스크 백업 작업이라든지 입출력 장치를 많이 쓰는 프로세스를 입출력 집중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CPU를 주로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CPU 집중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컴파일 작업이라든지 그래픽 처리 작업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가 CPU 집중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입출력 집중 프로세스는 실행 상태보다 대기 상태에 더 많이 머무르겠죠. 반대로 CPU 집중 프로세스는 대기 상태보다 실행 상태에 더 많이 오랫동안 머무르겠죠. 이렇게 주로 머무르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를 동일한 빈도로 CPU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출력 집중 프로세스와 CPU 집중 프로세스가 동시에 CPU 자원을 요구할 경우에 입출력 집중 프로세스는 어차피 잠깐 CPU를 사용하고 입출력 장치를 실행하려고 가버릴 테니까 입출력 집중 프로세스를 가능한 빨리 실행시켜 버리고 그 다음으로 CPU 집중 프로세스에게 집중적으로 CPU를 할당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겁니다. 조금 더 CPU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CPU 스케줄링은 기본적으로 입출력 집중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높임으로써 CPU 활용률을 높게 유지를 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운영체제는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CPU를 할당한다. 모든 프로세스가 그저 돌아가면서 CPU를 사용하는 것보다 주로 머무르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CPU를 배분하는 것이 CPU 활용률을 높이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줄링 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줄링 큐는 비단 CPU 스케줄링 뿐만 아니라 메모리라든지 입출력 장치라든지 스케줄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원에서 적용되는 자료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케줄링 큐는 한마디로 줄입니다. PCB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자원을 이용하고 싶다면 스케줄링 큐에 들어가서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자원에는 보통 이렇게 큐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CPU를 이용하고 싶은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CPU 스케줄링 큐를 이렇게 여러 개 두는 경우가 있고요. 특정 입출력 장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그 입출력 장치에 맞는 스케줄링 큐를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보통 구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큐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큐를 꼽아보자면 준비 큐와 대기 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 큐는 CPU를 이용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서는 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준비 큐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는 정확히 말하자면 PCB는 준비 상태입니다. 준비 상태. 그리고 이 큐에서 대기하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게 돼요. 자신의 차례가 된다면 실행 상태로 접어들어서 CPU 자원을 할당 말아서 실행이 재개됩니다. 자, 반대로 대기 큐의 경우에는 대기 상태로 접어든 프로세스 PCB가 줄을 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입출력 장치마다 이 대기 큐가 있고요. 이 대기 큐에 있는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대기 상태로서 입출력 장치 완료 인터럽트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큐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보통 선입 선출,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형태의 자료 구조인데요.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된 스케줄링 큐의 경우에는 꼭 선입 선출이 아니어도 됩니다. 먼저 들어갔을 지언정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먼저 아웃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알아본 스케줄링 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입출력 장치를 요구한 프로세스는 보통 이렇게 같은 대기 큐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대기 큐가 따로 있고요. 혹은 또 다른 특정 입출력 장치의 대기 큐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출력이 완료되어서 입출력 완료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운영체제는 대기 큐에서 어떤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그 PCB를 찾고 이 PCB를 준비 상태로 변경한 뒤에 대기 큐에서 제거하고 준비 큐로 그 PCB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요거는 오타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3번 하드디스크 입출력이 완료됐다 라고 인터럽트를 받았다면 1, 2, 3번에 해당하는 PCB가 준비 큐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스케줄링의 큰 두 개의 갈래, 선점형 스케줄링과 비선점형 스케줄링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케줄링에는 크게 두 종류의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점형 스케줄링이고요. 또 하나는 비선점형 스케줄링입니다. 자, 보통 이 스케줄링이 언제 이루어지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프로세스가 종료됐을 때 스케줄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프로세스가 종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행 도중에 스케줄링이 수행될 수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개의 시점에는 어떤 시점이 있냐면 대기 상태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고요. 준비 상태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선점형 스케줄링의 경우에는 1번과 2번 모든 상황에서 스케줄링이 이루어지는 스케줄링을 의미하고요. 비선점형 스케줄링은 1번 상황에서만 스케줄링이 수행되는 스케줄링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점형 스케줄링은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준비 상태로 전환될 때, 대기 상태로 전환될 때 스케줄링이 수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선점형 스케줄링은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그리고 대기 상태로 접어들 때, 입출력 작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대기 상태로 접어들 때 스케줄링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준비 상태로 전환된다 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프로세스마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을 다 썼다면 준비 상태로 전환한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즉, 선점형 스케줄링의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선점형 스케줄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제한 시간이 오버되었다면, 제한 시간을 다 썼다면 준비 상태로 전환되는 스케줄링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선점형 스케줄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비선점형 스케줄링의 경우에는 특정 정해져 있는 제한 시간 없이 프로세스가 거의 끝날 때까지 혹은 대기 상태로 접어들 때까지 할당된 자원을 끝까지 들고 있는 스케줄링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이 선점형 스케줄링과 비선점형 스케줄링에는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선점형 스케줄링은 한 프로세스의 CPU 독점을 막고 여러 프로세스에게 골고루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문맥 교환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선점형 스케줄링의 경우에는 선점형 스케줄링보다 이 문맥 교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버헤드는 비교적 적지만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자원을 거의 끝까지 들고 있는 셈이니까 프로세스가 자원을 할당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그러면 대표적인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여러 전공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비교적 전통적인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는 선입선처리 FCFS First Come First Served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이 선입선처리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단순히 준비 큐에 먼저 삽입된 프로세스부터 스케줄링 해주는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 B, C, D 순서대로 스케줄링 큐에 삽입이 되었다면 그냥 프로세스가 삽입된 순서대로 실행해주는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스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를 호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먼저 삽입된 프로세스가 너무 오랫동안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되어야 한다면 나중에 삽입된 프로세스는 조금만 CPU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대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호의 효과, 컨보이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D의 경우에는 요만큼밖에 CPU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나 대기하게 되죠. 그쵸? 이 프로세스 D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기 시간이 좀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선입선처리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비선점형 스케줄링 알고리즘이겠죠. 그쵸? 자, 다음으로 최단 작업 우선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이는 준비 큐에 삽입된 프로세스 중에서 CPU를 이용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부터 먼저 실행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방금 전에 예시를 다시 갖고 오자면 이 프로세스 D가 제일 짧으니까 얘부터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실행하고 A를 실행하고 C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실행되는 알고리즘이 SJF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단 작업 우선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비선점형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선점형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최소 잔여 시간 우선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자,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부터 보죠.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선입선처리 스케줄링에 타임 슬라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더해진 스케줄링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타임 슬라이스는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큐에 삽입된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이 타임 슬라이스만큼만 실행하고 타임 슬라이스 이상 실행을 했다면 스케줄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선점형 스케줄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타임 슬라이스만큼 실행을 했다면 문맥 교환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소 잔여 시간 우선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봅시다. 이는 최단 작업 우선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선점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타임 슬라이스만큼 CPU를 이용하되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업이 가장 짧은 것은 무엇인지 그때그때 결정해주는 알고리즘이 최소 잔여 시간 우선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선순위 스케줄링도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던 스케줄링 방식의 일종입니다. 이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요. 이 매겨진 우선순위 순으로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선순위 스케줄링 알고리즘에도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를 아사 현상, 스타베이션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아사 현상은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의 실행이 계속해서 연기될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가 10인 프로세스가 삽입되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그 뒤로 삽입되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가 1, 2, 3, 1, 2, 2, 3, 1 이런 식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삽입된 프로세스의 실행이 계속해서 연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 상황을 아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아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으로 에이징이라고 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이 에이징이라고 하는 기법은 오랫동안 큐에서 대기했던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점차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에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큐에서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어차피 점차 올라갈 테니까 언젠가는 우선순위가 높아서 실행될 수가 있겠죠. 아사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를 에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다단계 큐 스케줄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선순위 스케줄링의 발전된 형태인데요. 우선순위별로 여러 개의 큐를 사용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다단계 큐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큐가 이렇게 있고요. 이 운영체제는 이 우선순위 큐 순서대로 프로세스들을 처리해 나가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큐에 있는 프로세스를 쭈르륵 처리를 하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큐가 비면은 그 다음 우선순위를 쭈르륵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쭈르륵 처리하고 이런 순서대로 이 우선순위별로 프로세스를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다단계 큐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들이 큐 사이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사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단계 큐 스케줄링의 아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더 발전된 형태의 다단계 큐 스케줄링을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단계 큐 스케줄링과 비슷하게 동작하긴 하지만 프로세스들이 큐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줄링 하에서는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우선순위 큐에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타임 슬라이스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순간에서 실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다음 우선순위로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타임 슬라이스 동안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실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우선순위 큐로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타임 슬라이스 동안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CPU를 오래 사용해야 되는 프로세스, CPU 집중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고요. CPU를 조금만 실행하고 말 프로세스, 즉 입출력 집중 프로세스는 높은 우선순위에서 실행이 끝나게 됩니다. 때문에 입출력 집중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고요. CPU 집중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CPU 활용률도 조금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추가로 에이징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너무 낮은 큐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기를 했다면 순차적으로 높은 큐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 대부분의 전공 서적에서 언급하는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전공 서적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언급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한 발짝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운영체제에서는 어떻게 CPU 스케줄링이 이루어지는지 또 잠깐이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가 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CPU 스케줄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운영체제 하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스케줄링이 가능하도록 여러 스케줄링 정책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따라서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다양한 스케줄링 정책이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에는 실시간 스케줄링에서 사용되는 FIFO 라운드 로빈이 있고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정책인 스케줄링 노멀이 있습니다. 여기서 FIFO와 라운드 로빈은 앞서 배웠죠. 앞서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스케줄링 정책은 스케줄링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케줄링 노멀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이 CFS라고 하는 스케줄러에 의해 이루어지는 스케줄링을 의미합니다. 이 CFS 스케줄러는 Completely Fair Scheduler의 약자로 이름 그대로 완전히 공평한 CPU 시간 배분을 지향하는 CPU 스케줄러입니다. 사실 이 CFS 스케줄러의 내부 구현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스의 실제 실행 시간이 아니라 프로세스의 가중치를 고려한 가상 실행 시간으로 스케줄링한다. 이게 주요 아이디어입니다. CPU가 실제로 실행된 실행 시간을 고려해서 스케줄링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가중치를 고려해서 가상 실행 시간을 연산해내고 그 가상 실행 시간을 바탕으로 스케줄링을 한다. 이 뜻이에요. CPU로 실제로 할당돼서 실행된 시간을 프로세스 가중치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상 실행 시간을 연산해냅니다. 자, 그리고 CFS 스케줄러가 실행하는 프로세스의 타임 슬라이스는 이 가중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가중치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타임 슬라이스도 크게 할당받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가중치가 낮아지면 타임 슬라이스는 작게 할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타임 슬라이스의 크기는 프로세스마다 가중치마다 가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타임 슬라이스는 전체 가중치에서 프로세스의 가중치를 나눈 값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고요. 이를 전체 Q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타임 슬라이스 합을 곱한 값으로 타임 슬라이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중치 값이 높아지면은 타임 슬라이스도 커지고 가중치가 낮아지면은 타임 슬라이스도 낮아지겠죠? 그쵸? 이 가상 실행 시간과 가중치 값은 리눅스에서 다음과 같은 파일을 열어봄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PID가 341931일 경우에 이렇게 이름이 붙은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은 이 프로세스의 가상 실행 시간과 가중치 값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열어 볼 때마다 이 값이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리눅스 커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수많은 가상 실행 시간 중에서 가장 작은 가상 실행 시간을 빠르게 선별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를 위해서 리눅스 커널 내부에서 사용되는 자료 구조로 RB트리가 있습니다. RB트리. 이는 다음 장 때 배울 예정이에요. 이 RB트리는 여러 값 중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자료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RB트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 구조 시간 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CPU 스케줄링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